금감원장의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내정됐습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 임명은 사상 처음인데 민주당은 검찰공화국 만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혁신비대위원장에 4선 우상호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민주당 당사 등엔 이재명 의원 국회 첫 출근을 축하하는 화환 수십여 개가 늘어섰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건설 현장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미가 서해상공에서 F-35A 등 첨단 전투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중무력 시위를 단행했습니다. 한미 외교차관은 북한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고물가 속에 오는 3분기 전기료 인상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 평균 1,050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9명이 마스크가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업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고 있다며 원칙론을 내세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꼽히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기용됐습니다. 검사 출신으로는 첫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이 감독원장은 그동안 경제범죄 수사로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검찰 출신이 너무 많이 기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던 터라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야당에선 당연히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정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취임한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공인회계사와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수사 전문가입니다. 2006년 대검 중수부 파견 당시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에 참여했는데 이때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은 수사팀이었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 수사까지 함께하면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힙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 정국에서 친문검사들을 비판하며 검사 옷을 벗었지만 2달 만에 요직에 앉게 됐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 기용엔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당시 금감원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판단 끝에 자신이 직접 겪어보고 검증한 인물을 앉혔다는 겁니다. 금융권에선 긴장 속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의 변화라는 이런 걸 고려할 때 검사 감독 중심으로 가버리면 금융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공정거래위원장에도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검사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사실 좀 지나친 감이 없진 않습니다. 대통령이 평생 검찰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입니다만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인사가 부작용을 불러온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경험을 쌓아온 사람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좋긴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 눈에는 당장 검찰 출신들이 많이 보이는 듯합니다. 윤 대통령은 적재적소 인사의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부처 장차관급에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이미 6명. 보훈처장에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이 임명됐고 법무부 장차관, 법제처장과 국정원 기조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인연이 깊었던 인물로 발탁됐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가운데 6명도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하자 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가 많다는 점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과거 군사 쿠데타 정부보다 더한 검찰공화국 만들기 작업을
당장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당에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검찰에 많을 거예요. 근데 좀 줄일 필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능력 위주로 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도 지적들이 나오는 걸 잘 듣고 있다며 인재풀을 넓히는 걸 내부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을 의식한 듯 일단 단장에는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담당관과 실무진에는 검사들이 투입돼 역시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감사원 별관에 차려져 현판도 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렬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 개발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인사위원회 등을 거친 인사행정 전문가입니다.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고. 공직자의 범죄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1담당관에는 이동균 남부지검 형사 3부장 검사가 임명됐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파견 검사 2명 등 검찰 출신 인사도 합류했습니다. 경제 분야 정보를 맡는 2담당관엔 이성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발탁됐습니다.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7명에서 최대 10명 더 늘려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습니다. 연구위원 자리는 대표적 한직으로 꼽히는데 현직 검사장급 관계자는 윤 정부와 껄끄러운 검사장 중 사표를 안 낸 이를 보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전 정권 검찰 고위 인사를 좌천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찬욱 광주지검장과 성남FC 수사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공직자 인사는 아닙니다만 야당에도 논란이 될 만한 인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의 새 비대위원장에 사선 우상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른바 86세대 맏형으로 불리는 정신이죠. 합리적이고 비교적 계파 색깔이 옅어서 전당대회를 관리할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고 당장은 혁신보다는 위기 관리에 방점이 찍힌 인선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우상호 의원은 대선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고 오는 8월 전당대회를 관리, 준비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갈등 요소를 가장 잘 조정하고 해결할 적임자로 저를 선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대 난제인 극심한 계파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다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파색이 옅은 우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 의원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용퇴론의 대상인 86세대 맏형격인데다 지난 대선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패배 뒤 의원총회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재창당의 심정으로 그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혁신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우 의원과 함께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회는 초선 이용호, 재선 박재호, 3선 한정혜 의원 등이 선임됐습니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반성과 쇄신보다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오늘 국회 문패를 달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나를 맞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보는 입장에선 참 공교롭게 느껴지죠. 이낙연 전 대표는 잊혀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고 했고 이재명 의원은 당권 도전에 대해서 일단은 말을 아꼈습니다. 두 정치인의 엇갈린 행보에서 민주당의 미래 모습이 읽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다시 만나자는 손팻말을 든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연호합니다.
정치 휴지기를 가지겠다며 1년 미국 유학길에 오른 겁니다. 이재명 의원 지지층에 팬덤 정치를 비판한 듯한 말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또 공격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재명, 송영길의 기이한 출마가 대선 연장전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 정문 앞엔 이재명 의원의 국회 등원을 축하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 수십 개가 늘어섰습니다. 이 의원이 의원회관 앞에 도착하자 박수와 함께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해선 낮은 자세로 듣고 있다면서도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방선거 참패 원인으로 이 의원을 지목한 친문 홍영표 의원 사무실엔 치매가 걱정된다는 조롱이 담긴 이 의원 지지자들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이 의원은 지지자들의 축하 인사에 대해 고맙다는 뜻을 전했지만 비방 대자보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를 둘러싸고 연일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혁신위에서 결국 앞으로 있을 선거 공천 관련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공천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맞냐는 비판이 적지 않고 또 한편에선 두 차례 선거에서 승리한 지금 시점이 혁신할 적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앞으로 더 복잡한 권력 투쟁으로 이어질 징후들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은 정미경 최고위원이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직에 내정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를 향해 연일 각을 세웠습니다. 정 의원은 당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공천 혁신을 논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냐며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수원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박성중 의원은 혁신위의 화두가 왜 공천이 돼야 하냐며 민생 안전 문제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도 당내에선 잠꼬대 같은 소리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는데 당권 도전이 예상되는 안철수 의원은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문했다 왔다 그것만은 의미가 없고 결과는 지켜봐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 생각을. 계속되는 갈등을 두고 당내 주도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비판 자체를 권력 다툼으로 이렇게 비화하는 것은 또 지나친 억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호 혁신위원으로 발탁된 천하람 변호사는 선거 때는 도움이 되니 이 대표를 이용하다가 끝나고 나선 자기 정치하냐고 비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태도라고 맞섰고 조혜진 의원은 이겼을 때 혁신을 해야 진정성이 있다며 공천제도 개혁은 지금이 적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유지를 주장하며 오늘 전국에서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전국 물류터미널과 항만 등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고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을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경찰과의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합니다. 수도권 시멘트 공급 거점인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앞 도로에 앉아 구호를 외칩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전국 16곳에서 조합원 8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정식을 마친 조합원 300여 명은 이곳 평택항 진출입로 3곳에서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일부 물류 거점에서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봉쇄 집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집회 현장에서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도로를 막고
행진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 못하게 제지를 하는데 그러면서 밀어붙이는 바람에 우리 경찰은 출입구 봉쇄와 차량 파손 등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중앙수송대책본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에 대비해 부산항과 인천항 등 물류 거점에 군부대와 관용 수송 차량을 투입하는 등 비상 수송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철강과 시멘트 등 일부 업계에서 당장 제품 출하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국의 주요 항만들은 서둘러 컨테이너 임시 저장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에 심각한 물류난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업종별 사정은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앞입니다. 철강을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차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는 오늘 하루 생산량의 60%인 철강 3만 톤이 운송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유리부지라든가 이런 출하가 지연될 경우에 여기 이제 그 실외에 야적할 수 있도록. 시멘트 업계는 오늘 육상 수송이 전면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충북 일부 시멘트 업체는 출하량이 평소의 1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비노조원들도 화물 운행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아니면은 심한 물리적 충돌도 지금 그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트진로 청주 공장은 지난 2일부터 이어진 화물연대 농성에 주류 출하량이 38%까지 떨어졌었는데 총파업 첫날인 오늘 오후에는 충돌 우려에 출하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하고 나서 한 38% 정도만 혹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러 일시적으로 중단한 거예요.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오늘 하루 30%가 줄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져 이곳 부산항 컨테이너 저장 공간이 꽉 차면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항과 인천항, 광양항 등 전국의 주요 항만들이 컨테이너 저장 공간을 서둘러 확충하고 있지만 총파업이 길어지면 물류 대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여파는 주류업계에까지 미쳤습니다. 소주공장 화물기사 일부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편의점 소주 공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은 일부 품목이긴 합니다만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어서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주점. 화물연대 파업을 하루 앞두고 소주 5박스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국내 소주 판매량 1위인 참이슬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기사 10명 중 3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물량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창고 가득 채워서 이렇게 비축해놨다가 팔고 싶죠. 서민이 많이 찾는 편의점도 일부 소주 발주량이 하루 20병으로 제한되는 등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운송 파업 장기화에 따른 소주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점포당 하루에 주문할 수 있는 소주의 양까지 제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저희 발주 제한 걸렸었다고요. 한 박스 이상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업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요일서부터 아예 안 들었어요. 공장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조금씩 가져온 거죠. 아무리 못해도 1-20%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주류업계는 파업 미참여 운송업체와 신규 계약을 맺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소주도 줄을 서서 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어제 한미 군사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에 대응해서 똑같은 숫자의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우리 군의 최정예 전략 자산으로 꼽히는 F-35 스텔스 전투기와 미군의 F-16 전투기가 대거 연합훈련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 슬램이글이 하늘로 솟구치고 적 방공망에 노출되지 않고 평양 주석군까지 날아갈 수 있는 우리 군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도 줄지어 이륙합니다. 미 공군 F-16 4대도 편대 비행에 동참하면서 한미양국 주력 전투기 20대가 서해 상공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합참은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8발 발사에 대한 무력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당일에 영상까지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합참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특히 F-15K 전투기는
김정은 벙커와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방공망 밖에서 파괴할 수 있는 정밀 유도탄인 슬램 ER과 제2담도 장착한 채 훈련했습니다. 북한이 선을 넘을 경우 미사일 기지를 포함해서 도발 원점까지 정밀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한미연합훈련을 조용히 진행한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항공모함과 스텔스기 연합훈련을 신속 공개하면서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 징후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서 한미 정보당국도 그 사실을 확인했는데 오늘은 미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북한 핵실험을 언급했습니다. 전방위 미사일 실험에 이어서 북한이 다시 핵실험에 나선다면 한반도 정세는 급속히 강대강의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외교차관이 오늘 서울에서 만나서 북한의 위협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며칠 내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긴급 상황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It is a contingency we have planned for, and it has been a concerted topic of discussion with allies and partners. 북한은 지난 2018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하겠다며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쇼를 했지만 최근 갱도를 복원한 증거가 포착됐습니다. This is consistent with similar activity and images previous to other tests taken place in the DPRK on past occasions, of course. 한미 정보 당국은 핵선제 타격을 공언한 김정은의 결정만 나면 언제든 핵실험이 진행될 걸로 보고했습니다.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 외교차관 회의 후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고 The entire world will respond in a strong and clear manner. 조현동 외교부 차관은 핵실험 시 추가 제재와 한미 연합전력 차원의 추가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한미 방위태세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조치도 동시에 한미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대화 재개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계획인데 정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치솟은 물가가 고민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두바이유 가격은 연초보다 50.4%, 전력용 연료탄 가격은 104.2% 올랐습니다. 국제 에너지 값은 치솟았지만 연료 가격 변화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 단가가 잇따라 동결되면서 한국전력은 지난 1분기에만 7조 원대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올해 특히 아주 크게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같은 거는 이걸 계속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눌러놓으면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민 부담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달 중순 3분기 전기요금 논의 때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최대 인상폭은 킬로와트 시당 3원인데 이만큼 조정된다면 4인 가구의 한 달 전기요금은 평균 1,050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문제는 오를 대로 오른 물가입니다. 전기료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까지 치솟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공공 서비스, 전력요금 이런 것들 쪽으로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넘어갈 거거든요. 지금의 고물가가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가 공공요금 통제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만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예견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5년 전 산업부가 탈원전을 할 경우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 국정자문위에 보고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원전 정책 5년의 후폭풍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에 껴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당시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담은 보고서를 2차례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선 공약대로 탈원전 정책을 할 경우
매년 2.6%의 전기료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2030년 전기요금이 40% 오를 거란 겁니다. 전기요금도 2016년 55조 원에서 2030년 75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문정부는 5년 내내 탈원전으로 인한 추가 부담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탈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습니다. 당시 산업부 장관까지 나서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이거는 뭐 거의 삼척 동자도 이렇게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문정부 임기 동안 탈원전 사수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금 그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등 우려를 문정부가 묵살했다는 지적에 산업부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다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지만 저소득층 충격은 더 큽니다. 특히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면서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매일 아침 새벽 첫 차를 타고 탑골공원을 찾는 80대 A씨. 식비가 모자라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에서 받는 기초수급은 공과금을 내면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계속 사다 먹으면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전기세, 가스세, 전기세, 물세 내고 나면 쓸 돈이 없어요. 다른 노인들도 소득은 그대로인데 밥값이 부쩍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합니다. 예전에는 6,000원, 7,000원을 먹었다고 우리가 예전에 10,000원이야. 그렇게 되면 30% 올랐나 그런 1분기 4%를 넘은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5월 들어 6%까지 치솟았습니다.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먹거리 지출 비중이 40%를 훌쩍 넘기다 보니 다른 계층보다 충격도 더 큽니다. 물가 부담이 고소득층의 1.4배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 경우는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물가가 뛰니까 당연히 실질 임금,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 급등 국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어른도 불편한 마스크를 영유아들이 써온 지도 2년이 넘습니다. 입모양을 보면서 말을 배울 시기에 마스크라는 유례없는 장애물을 만난 세대입니다. 실제 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9명이 이 마스크가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할 정도였는데요. 마스크에 막혀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아이들을 정은혜 기자가 만났습니다. 선생님과 장난감을 갖고 놀며 언어 치료를 받는 5살 A군. 나무를 하모라 발음합니다. 하모, 나무, 하모. 공룡 이름은 더 어렵습니다. 티라노 좋아? 렉스 좋아? 누구 좋아? 네. 렉스? 네. 렉스? 네. 인지 기능은 전부 정상이지만 언어 구사만 또래보다 2년 정도 늦습니다. 4살인 비군도 24개월 때 언어 발달이 12개월 수준에 그쳤습니다. 엄마 물 이런 단어를 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뭐 깎거나 물을 가리키는 정도였어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건 2년 넘게 써온 마스크. 아이들은 영유아 시기 입모양과 표정을 보면서 말을 배웁니다. 하지만 마스크가 가린 영향이 크지 않았냐는 겁니다. 최근 전국의 어린이집 교사 설문에서 마스크 사용으로 언어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한 교사는 93%.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교사도 73%가 넘습니다. 마스크 써야 되고 다 칸막이로 가려놓고 줄지어서 혼자 앉아야 돼요. 정서나 사회성이 발달하고 있는 그 시기 아이들은 계속해서 양방향 의사소통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이른바 마스크 퀴즈들이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마스크가 아이들 언어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입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를 도입하는 어린이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키즈의 언어 발달을 돕는 게 왜 중요한지 유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보육교사가 투명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치카치카 한번 해볼까? 토끼가 가장 먼저 이빨을 닦아요. 친근감을 더하기 위해 투명 마스크에 스티커도 붙였습니다. 아이들은 교사가 말할 때 입모양을 집중해서 봅니다. 투명 마스크가 아이들 언어 습득의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보육교사들의 입모양을 보며 언어를 배우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투명 마스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뇌가 많이 바뀌는 3살 이전이 말을 배우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뇌는 민감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극을 잘 준다 하더라도 뇌가 생각보다 빨리 안 변할 수가 있어서 언어 발달이 지연될 경우 훗날 학습 부진을 겪을 수 있다고도 우려합니다. 코로나의 장기적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영유아 발달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손흥민 선수 어제 칠레전에서 100번째 A매치 경기를 기념하는 골을 넣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센츄리 클럽에 오르기까지 물론 손흥민 개인의 노력이 컸습니다만 손흥민은 이번 경기 뒤 인터뷰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환상적인 프리킥골. 통산 A매치 100경기 출전에 빛나는 센츄리 클럽. 조명이 집중된 것은 모두가 알고 손흥민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축구 인생 최고의 밤에 대한 손흥민의 일성. 동료 선수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위조도 그렇고 희찬 선수 오늘은 또 진짜 제가 언급을 꼭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선수들이 진짜 승현이 상호 그때 경기에서 뛰지 못했던 문한이. 좋은 경기는 결코 혼자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손흥민. 모든 선수들이 필요하고 선수 개인 능력들이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고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으면 저는 경기장에서 진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경기 직후에도 자신의 골에 대한 소감 역시 겸손을 유지했습니다. 운이에요. 사실 프리킥골로 넣은 적이 없는데 운이 좋았네요. 오늘 국제축구연맹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소가 발표한 예상 이적료 순위에서 손흥민은 710억 원으로 88위에 랭크됐습니다. 선수의 실력에 더해 발전 가능성, 나이가 아주 중요한 요소여서 30살을 훌쩍 넘긴 메시와 호날두는 100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30살인 손흥민보다 나이도 많고 순위도 높은 선수는 크루트와 데브라이너, 살라, 카세미로 등 전 세계에서 4명뿐입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네, 칠레전은 승리도 반가웠지만 경기 내용에서도 소득이 많았습니다. 손흥민의 원톱 배치가 공격에 활로를 불어넣었고 벤토의 공격 루트는 다양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남은 숙제는 무엇인지 이다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확 달라진 선발 라인업. 주로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이끌었던 손흥민의 최전방 배치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손흥민에게 집중 견제가 이어지자 소속팀에서 익숙한 자리인 왼쪽 측면에 배치된 황희찬이 펄펄 날았습니다. 손흥민과의 호흡도 눈부셨습니다. 특히 경기 막판 손흥민과 보여준 환상적인 패스 플레이는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결국 황희찬이 얻은 파울은 손흥민의 쐐기골로 이어졌습니다. Have the capacity to go to the space, not just with the wingers, but also with the striker, and of course, Sonny has that capacity. 손흥민 뒤에 배치된 공격형 미드필더 정우영의 발견도 큰 소득입니다.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격 윤활유 역할을 하며 황희찬의 선제골을 도왔습니다. 칠레 수비수의 퇴장을 이끌었던 것도 정우영이었습니다. 붙박이 원톱 황의조가 휴식했지만 손흥민 원톱이 위력을 보여주며 벤투호의 공격 옵션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다만 김민재가 빠진 수비 라인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 노출됐습니다. 특히 수적 우위를 점했던 후반전 여러 차례 실점 위기를 보여준 건 오게티였습니다. 벤투호는 오는 10일 피파 랭킹 50위 파라과이를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계속되는 우리 국가대표 평가전과 손흥민 선수 활약에 자영업자는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야식업체는 오랜만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찬 공이 골망을 흔들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신이 난 손님이 맥주 안주를 추가로 시키고 카운터 앞엔 계산하려는 손님이 줄까지 섰습니다. 이런 분위기 자체가 상상도 못했었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한 100마리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인근 치킨집도 만석. 국가대표 평가전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배달 주문이 밀려 양념을 버무리는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월드컵 시즌 되면은 친구들이랑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즐길 계획인데 대형 화면이 설치된 축구펍은 연일 손님이 가득 차 최근 며칠 매출은 코로나 이전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이곳 축구펍은 이번 주 금요일 파라과이 평가전에 대비해 재료 주문량을 평소의 3배로 늘렸습니다. 한 500% 정도는 오른 것 같고요. 버티고 견뎌서 이런 문화를 좀 다시 찾을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좀 고무적이고 기쁜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찾아온 축구 특수. 자영업자들도 오랜만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TV조선 정춘영입니다. 예, 외교 관련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관계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이죠. 윤석열 정부 역시 한일 관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여론을 의식해 이 요구를 선뜻 들어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 내에서 이른바 문희상식 해결 방안이 급속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말하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전제 조건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공언했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정체된 한일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개선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합니다. 다만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최근 정부 내에서는 문희상안이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대신 일본 기업과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보상하는 안이 골자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해법을 제안할 경우 대일 협상력에 타격을 받게 된다며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협상 태도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주도 국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구상입니다.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반도체와 공급망 등 경제안보 문제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를 허가하는 상황이니 모든 문제는 법에 따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매우 원론적인 언급입니다만 정치적으로 듣고 해석하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양산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켜고 욕을 합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저승사자 옷을 입고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바늘로 꼭꼭 찌르면서 그 하늘 풀어야 돼요. 이후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경찰에 고소하고 경찰도 과도한 집회 자제를 요청하면서 시위 규모는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욕설과 소음이 난무합니다. 확성기를 동원한 고성 시위가 제가 이곳에 머무른 2시간 내내 계속됐는데요.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새벽까지 밤새 울린 적도 있었고 요게 잔치입니다. 내 깨구리 소리가 들려야 될 때 막 절해보니까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대통령은 법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무도한 시위를 부추겼다며 욕설 시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욕설과 비방 시위엔 방조하거나 동조하다. 문 전 대통령 시위만 문제 삼는 건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은 법을 고쳐서라도 이 시위를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죠. 과거 다른 경우와 비교해서 민주당의 이런 태도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민주당이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데 현재 관련해서 어떤 법들이 발의되어 있습니까? 네, 정청래 의원 등 10명이 100m 이내 시위 금지 대상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넣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요. 이와 별도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집회는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을 냈습니다. 문제는 왜 하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통을 받으니까 이런 법안을 냈느냐 하는 거겠죠. 이전에 다른 전 대통령들도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도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무릎 꿇고 진실을 다 토해내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즉각 검찰 앞에 본인 스스로 출두해야 한다. 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100m 이내 시위 금지 대상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법 그리고 사법수장이죠.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주거 공간과 직무 공간입니다. 예. 헌법기관의 최소한의 업무는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직 대통령 사저가 이 기준에 부합할지, 다른 주거지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을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다른 이웃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19년 청와대 앞 시위 당시 인근 맹학교 학부모들이 집회를 멈춰달라고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의 구호와 함성이 청각에 크게 의존하는 시각장애인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은 이 학교 앞에서는 배경소음보다 3dB 넘는 소리는 내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집회 소음 기준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현재 기준치를 넘지 않더라도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장소를 금지 대상에 추가할 게 아니라 항의 대상이 누가 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소음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항의 대상을 향해서 장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회에 있어서는.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소음 규제를 적절하게 개정을 해서 사생활의 평온을 근본적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정리하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런 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외국에 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등 선진국들은 현직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등 인근 집회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넓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편이지만 확성기 같은 음향기기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 쓸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일부 국가는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 자유는 분명히 보장되어야겠지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기는 방식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양산 시위 역시 분명히 도를 넘어선 측면이 있죠. 법을 바꿔서 전직 대통령 집 주변에서 시위 못하게 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지는 의문이군요.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떼지어 몰고 다니며 난폭 운전을 한 20대가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도심 교차로 한복판을 빙글빙글 돌고 터널 안을 역주행하는 통에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굉음을 울리며 나타난 오토바이 2대가 교차로 한복판을 빙글빙글 돕니다. 자동차 사이를 헤집으며 아슬아슬하게 고개 운전을 합니다. 오토바이는 여러 대로 늘어나고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달려왔지만 역부족입니다. 저기는 24시간 교통조소가 있는 곳이래요. 그런데 저기서 저렇게 몇 번 뱅글뱅글뱅글. 오토바이 폭주는 터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차선 2대를 가로막고 심지어 역주행까지 해 출근 시간대 터널 속은 순식간에 차량 정체가 빚어집니다. 지난달 9일 부산 시내에서 20대 20명이 배달용 오토바이 14대를 타고 도심 30여 킬로미터 구간에서 3시간 동안 난폭 운전을 했습니다. 번호판이 없거나 일부러 번호판을 가렸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은 3주 만에 운전자 14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무면허에 보험도 들지 않은 채 광란에 질주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110여 대를 분석해서 동선을 추적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수사 기법과 경찰은 이들을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존슨 영국 총리가 기사회생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한창이던 때 여러 차례 파티에 참석해서 낙마 위기에 몰린 건데 소속 정당 하원 의원들의 신임 투표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앞날이 순탄하진 않아 보입니다. 반대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보수당 하원 의원들은 존슨 총리를 일단 재신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불신임 표가 너무 많았습니다. 신임이 211표로 과반을 넘겼지만 불신임이 148표나 나왔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존슨은 민생을 외쳤습니다. I'm certainly I see no point in focusing on anything else, and I'm certainly not interested in snap election. 낙마 위기는 피했지만 앞날은 불투명합니다. 존슨의 재신임률 59%는 2018년 12월 메이 전 총리의 63%보다 낮습니다. 메이 전 총리는 브렉시트에 발목이 잡혀 6개월 뒤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여왕직위 70주년 행사에선 공개적으로 야유를 받는 등 여론도 싸늘합니다. 물가와 에너지 안보 등 난제가 여전하고 야당의 공격은 갈수록 거세집니다. They have ignored the British public and hitched themselves and their party firmly to Boris Johnson and everything that he represents. 영국 언론은 투표 결과에 대해 존슨의 공허한 승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23일 하원 의원 2명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보수당이 패하면 또다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제 멋대로 살겠다고 가출한 고3이 중국집 배달원이 됩니다. 까칠한 주방장과 사사건건 충돌하다 다급한 사정이 생기자 아쉬운 소리를 하죠. 주방장이 한마디 합니다. 자기 똥은 자기가 닦는 거야.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래 우리 정치사에는 유치찬란한 아부의 물결이 흘러옵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한 마리 연어죠. DJP 공동 정권의 한 축이던 자민련이 총선에서 교섭단체 구성에 3석 모자란 17석에 그쳤습니다. 여소야대에서 자민련의 캐스팅 보트가 절실했던 민주당은 의원 3명을 탈당시켜 자민련에 보내는 희대의 꼼수를 동원했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런 충성 편지를 썼다죠. 한 마리 연어가 되어서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위장 탈당이라고 해요?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단단히 한몫했던 민영배 무소속 의원은 탈당은 개인적 결정이며 위장 탈당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더니 노골적으로 민주당의 선거운동에 앞장섰고 지방선거 끝나기 무섭게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복당해야죠. 그런데 아직 당에서 복당을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는 탈당 행위는 개인적이지만 사실상 당의 집단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땐 사정이 그랬다고 시인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대체 이런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안건 조정위에 들어가 국회 선진화법이 정한 여야 협의 90일을 단 14분 일방 처리로 끝냈습니다. 그러고는 야당과 언론을 향해 국민 심판을 받을 것 너나 잘하세요라고 비아냥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 지방선거에서 누가 심판을 받았는지는 다 아시는 대로입니다. 게다가 그의 꼼수 탈당과 야당을 위장한 안건의 표결은 중요한 위헌 쟁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를 복당시킬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의 처신을 보며 여느 한 마리 당사자의 때늦은 후회를 떠올립니다. 그의 행적은 정치인의 길을 포기한 자살행위라는 지탄을 받았습니다. 지역구 경조사에 가면 너 같은 자가 국회의원이냐고 꾸짖는 유권자들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야 했답니다. 그렇듯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은 결국 자기가 닦고 자기가 치워야 하는 법입니다. 당장은 지지자들의 환호에 취해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행동이 한국 헌정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그리고 그 이름 석자가 한국 정치사에 어떻게 남아서 회자될지 먼저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앵커의 시선은 연어의 귀환이었습니다. 국지적으로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이렇게 소나기나 비가 종종 지나겠는데요. 내일은 지도에 표시된 충청 이남 내륙과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천둥 번개가 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또 다른 비구름이 다가오겠는데요. 내일 밤 경기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렇게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일도 크게 덥진 않겠는데요. 서울이 26도, 대전과 전주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좀 더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파도가 거세기 때문에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다시 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7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